예, 북한 문제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번 달에 한반도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북한은 10월 10일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고 또 우리나라는 10월 말에 미중 정상이 참여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4주 후에 만나 중국의 미국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주 에이펙에서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을 다시 한번 시사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아침에 전해진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안보 분야의 합의 내용이 이달 중에 발표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3,500억 달러 투자를 두고 한미 간의 그 관세 협상이 이제 타결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보 문제에도 좀 영향을 미치리라고 좀 생각들을 했는데 조현 장관이 여기 이제 시원하게 안보 분야는 꼭 그게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미 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어서 예. 가능하면은 에이펙 정상회담 이달 말이죠. 이제 30일 날 하는데 그 전에 합의가 되면 발표하겠다. 특히 그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 네. 거기서도 약간의 우리에게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많이 요구해 왔던 한국의 그 국방비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올리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자주권과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국방 소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올리겠다라고 함으로써 미국에서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도 있지만 국방비를 많이 올린다니까 일단은 합격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보 부분은 먼저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3,500억 달러 투자에 관한 이 관세, 뭐 자동차, 현대차, 뭐 이런 자동차 관세, 또 의약품 또 매긴다 그러죠. 가구 매긴다 그러죠. 막 근데 이게 합의문에 트럼프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고관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 지금 현안은 많은데 일단 안보 부분이라도 진전이 있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에는 북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대형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먼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10월 10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는 대규모 열병식이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할 것이냐에 대한 관측이 앞서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나오고 있네요. 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저 당 창건 행사가 북한으로서는 최고로 중요한 행사거든요. 네. 뭐 김일성 생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당이라고 하는 저 당이 결국 북한을 지배하는 거니까 그 당의 생일날이니까 그것도 이제 80주년이라고 딱 꺾어지는 애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인데 70주년 때도 보면 중국의 그 서열 5위 유인산 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문했고요. 서열 5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65주년 때는 9위인 저우융캉 정법이 서기가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위, 9위 뭐 이런 사람들이 가요. 열병식 하는데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가서 열병식에 참관하는 게 모양새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지요. 당 창건 행사에는 잘 그 최고 지도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예. 2009년에 원바자오 총리가 방북을 했는데 그건 10월 4일에서 6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당 창건은 10월 10일이거든요. 네. 4일에서 6일은 뭐냐면 북중 간의 이 국교가 수교된 국교 수교된 60주년 기념으로 2009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직접 공항에 나가서 직접 마중을 갔습니다. 총리가 오니까. 예. 근데 요번에도 최선희가 지금 베이징을 갔는데 전용기를 타고 갔잖아요. 예. 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네. 전용기까지 타고 갔는데 안 만나주고 근데 이제 리창 총리는 만났거든요. 그렇죠. 리창 총리가 당 서열 2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리창 총리가 가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중국이 성의를 보이는 거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갈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리창 총리가 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리창 총리가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정상은 가진 않겠지만 네. 전승절 이후에 고위급 인사들이 또다시
최근 빠른 시간 단기간 내에 모이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도 또 예. 가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북한으로서는 대환영이죠. 북한은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니까 우리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러는데 북한은 신냉전 구도가 되면은 워낙 왜 북한이 그럼 신냉전 구도를 좋아하냐면 한국이나 미국하고 교류가 전혀 없으니까 뭐 냉전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어도 별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만 잘 지내도 얼마든지 사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신냉전 구도가 되는 걸 좋아하는데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라고 그 푸틴 대통령이 2000년 초반에 8년 대통령하고 4년을 물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했 사람이에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과거에는 그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시베리아에서 만난 적이 있죠. 메드베데프가. 예. 그 사람이 이제 지금 러시아의 사실상 서열 2격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인데요. 저 드미트리가 아니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입니다. 메드베데프 저 국가안보회의 석이라 그래야 되는 그 부의장이라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위급을 보낸다라고 보는 거죠. 푸틴 다음엔 최고위급을 보낸 건데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에 맞장구를 치기 위해서 총리쯤 보낼지 하여튼 서열 5위 이내를 보낼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인물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게 될지도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리창 총리를 만났는데 네. 일단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뭔가 얘기를 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가져갔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평양을 갈 것 같으면 만나줬겠죠. 아니 느낌으로 예. 뭐 곧 갈 건데 저렇게 김정은의 전용기까지 타고 왔는데 안 만나주겠습니까? 최선희가 온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 오는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국빈 방문으로 추진해가지고 한중 관계를 크게 좀 이렇게 일으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한번 왔습니다. 그때 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거의 온누이지간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까웠게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북중 관계가 한 4, 5년 동안 냉랭한 기류가 흘렀어요. 이게 자기들은 동맹인데 북중은 동맹인데 어떻게 한국에 먼저 가고 그 북한에는 오지도 않냐. 네. 이래가지고 북한이 아주 크게 섭섭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진핑 주석이 서울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오면 에이펙은 경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주에서 하는데 서울에서 국빈 방문 행사를 하려고 추진 중이었어요. 예. 그래서 남산 그 기슭에 있는 S 호텔 예약까지 해놨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제가 호텔명은 말씀 안 드리는데 그 예약했다 취소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서울을 안 오고 경주에 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경주에 계속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원래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경주로 가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니면 끝나고 서울로 오든지.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남북한에 대한 균형 정책, 뭐 등거리 정책 그런 차원에서 서울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오잖아요. 근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추진 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중 세계 두 정상을 국빈 방문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는 서울에 숙소를 마련해 두고 있대요. 서울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서울에서 머무를 수 있다는 서울에서 국빈 행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국제 정치라는 게 참 이게 계산이 미묘해서 중국이 이렇게 남북한을 가지고 이렇게 다 계산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관계 많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돈독하게 했잖아요. 대통령하고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이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 방문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이 한중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될 시점인데 어쨌든 중국은 또 북한을 의식해서 경주만 오겠다고 하니까 경주에서 과연 국빈 방문이 될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국빈 방문을 하면은 공항에도 이제 의전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고위층이 나가서 맞고 또 예포도 쏘고 열병 사열도 하고
뭐 또 공식 만찬도 하고 그렇죠. 몇 가지 이제 형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주에서는 이 수문화라 정상들이 오잖아요. 예. 거기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3,500억 달러 같은 그 한미 간의 관세도 이걸 타결해야 되지만 이번에 예.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오는 거 한중 관계도 좀 돈독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우리 저 외교가 이제 고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네. 결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짚어주신 것처럼 이제 한 달 후면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네. 만나는 건 확실해졌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4주 후에 만나서 중국의 미국 대두 구매 중단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도 서울에서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진핑 주석이 서울에 숙소를 마련 안 하면 경주에만 있으면 경주에서밖에 못 하는 거죠. 저 트럼프하고 만나는 게. 그게 저건 뭐 세계가 다 주목하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두라는 게 사실 그 콩인데 중국에서 콩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콩의 수입을 국제 그 수입 시장에서 중국이 큰 손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또 콩을 많이 생산해요. 근데 중국이 안 사주면 미국의 농민들은 크게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공화당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예, 중국하고 좀 잘해가지고 콩이라도 수입하게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한 거죠. 또 내가 시진핑 만나서 콩 문제는 내가 특별히 상의를 하겠다. 이번에 경주에 가면 만날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는 걸 확인한 셈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올 그러니까 그 변수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 만나는 건 사실상 이제 만날 가능성이 큰데 아직 있다. 시진핑 주석은 확답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온다고 확답은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오는 게 확실하고요. 네. 또 하나는 미중 간에는 경주가 이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11월 10일이 그 미중 간의 관세를 145%에서 지금 110% 내려가지고 이제 한 그 50% 네.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것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11월 10일. 그러니까 10월 말에 반드시 정상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연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는 중국을 간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최종 타협을 할지 그걸 예.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초에 중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때 또 김정은이 베이징을 가가지고 거기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가 경주 요번에 왔을 때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땐 판문점 같은 데를 가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이제 서로 간에 준비가 다 대충 완료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이랑 전제 조건 없이 그렇죠. 나는 만날 수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한 부분도 그러니까 만나자라는 사실의 이제 메시지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제 10월 말에 만나기로 이렇게 만난다면은 네. 지금부터 사실은 물밑 협상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트럼프는 뭐 하도 자기가 직접 타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 저건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백악관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그 김정은이 자기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여간에서는 국제 문제 얘기 안 하는데 일부러 미국 얘기를 잔뜩 하면서 아직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쾌히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뭐 평화 문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일부러 탁 거의 초청하다시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비핵화 문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기다가 비핵화 문제는 아예 얘기 안 할게는 안 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예. 근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 때도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는 얘기해놨거든요. 예. 근데 바이든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실무회담부터 하자는 거예요. 실무회담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생각은 어느 세월에 실무회담에서 바이든을 만나고 또 과거에 트럼프 한 거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만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고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해도 뭐 잘 약속을 안 지키는 미국인데 언제 실무회담에서 정상을 만나냐 그래서 바이든 때는 아예 뭐 김정은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 근데 트럼프는 이 권위가 있고 자기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만날
만나서 잘만 설득하면 제재를 해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전제 조건 없이라는 말에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핵화 관련된 그렇죠. 부분인데 북한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비핵화 요구는 생존권을 포기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나 네. 트럼프 대통령 직접적인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거 수위 조절하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0월 말에 만날 것처럼 조금씩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러면서도 삿바 싸움은 계속하면서 우리의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핵은 정당하게 만든 거다. 그러면서 한미연합 훈련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윽박하고 압박하고 또 북침 훈련한다고 그들 얘기로는 북침 훈련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미국 같은 강대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훈련까지 하니 핵을 어떻게 안 만들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를 일부러 거명하면서 저 비난은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뭐 관세 정책, 뭐 일방주의,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한 이렇게 압박 정책 이런 건 다 비판을 하지만 실명 거론은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도자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가능성이 열려진 상황에서 앞으로 이 10월 달의 흐름 저희도 계속 좀 따라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도 국군의 날을 맞이했었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안교배 국방장관의 발언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구 감소 시대가 있고 네.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도 계속해서 이제 좀 병력의 수가 줄다 보니까 이 모자란 군인의 수를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주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맞습니다. 언급을 네. 했던데요. 지금 우리 군이 어느 정도로 줄어든 상황인지와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서 나왔는데 저 우리나라 군을 뭐 60만 대군이라고 항상 그랬는데 이게 작년 말에 48만 명으로 줄었어요. 50만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2040년에는 35만 명이 된답니다. 35만. 그러니까 60만에서 거의 절반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병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 이렇게 연설하고 국군의 날 연설을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인원 수가 꼭 결정적으로 국방력이 아니다. 병력이 줄어들어도 무인기라든지 또 뭐 드론 또 뭐 무인 여러 장비 그 첨단 IT 장비들 이런 거를 가지면 뭐 한 500명이 1000명도 능히 상대할 수 1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까지도 상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게 이게 인원은 줄어들지만 국방비를 늘려서 이 IT 첨단 강군을 만들고 그리고 무장을 시키는데 또 그리고 기술군 하사관들을 급료도 올려주고 인원도 많이 네. 채용을 해서 그 하사관들은 장기 복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줄어들 염려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 대우도 좀 잘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부족한 50만에서 부족한 15만 명은 외주를 준다는 거죠. 아웃소싱을 하는데 군무원이나 상비 예비군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분야냐면 경계 병력 이렇게 지키는 거. 그러니까 전투가 아니라 예. 밤에 경비 쓰는 거. 비전투. 예. 그리고 그렇지만 뭐 하여튼 그 침투를 막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무인 장비도 많이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송, 운전병이라든지 예. 군수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15만을 채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고용도 창출이 되고 국방비는 또 늘어나잖아요. 트럼프가 저렇게 막 계속 느리려니까 우리가 느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래서 느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5만 명을 그 비군사력 구병력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국방비 인상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고 기술군 이 하사관들이 주로 기술군인데 기술군 4만 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군에 저도 국정기획위원회 하면서 많이 방문해 보니까 사병들 월급을 많이 올려줬잖아요. 네. 병장 월급하고 하사 월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사는 장기 복무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하사관들, 부사관들 급료를 많이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사관들이 이제 올려주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길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외교 안보 이슈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